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지난 시간 현금 흐름 관리 그리고 신용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편에는 채무 구제 제도, 그러니까 이제 채무 관리, 각종 뭐 금융 사기에 노출이 돼서 정말 안타까운 피해를 입게 돼서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이 채무 구제 제도는 어떤 게 있고 이걸 이제 개인 회생, 뭐 파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김선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현금 흐름 그리고 신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융 사기에 대해서 워낙 뭐 최근에는 금융 사기들이 진화가 돼가지고 아주 뭐 진흥화된 이런 이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든 케이스를 우리가 다 이제 언급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그렇고 몇 가지 이제 최근에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번 최근 사례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료에도 보시면 우리은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금융권에서 보통 이제 이건 안전한 상품입니다 라고 공고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공고를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모펀드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거든요. 네. 사모펀드라는 거는 좀 쉽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교육이 많이 된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뭐 60세, 70세 분들이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니까 은행원이 상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안전하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수익률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나 안전하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생 상품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 즉각 철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그리고 혹은 내가 굉장히 신뢰하고 있던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공고를 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거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건 안전한 거니까 그 사람을 믿고 가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제 상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안내를 해가지고 가입하는 상품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보고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동으로 해가지고 번 이 자본이라는 게 어떤 잘못된 믿음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로 해가지고 사기가 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나 아니면 테티스나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행에서 이제 뭐 사모펀드라든지 또 보험 상품도 판매하지 않습니까? 연행에서 이제 많은 상품을 권하는데 정말 잘 이제 유의해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리딩 투자 전자금융 사기도 있네요. 한 번쯤은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요즘도 계속 받아보고 계시죠? 네. 계속 이렇게 옵니다. 전문가이냐. 그런데 거의 다 무시하죠. 거의 다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시하는 정보 속에 나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관련된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라든지 우리 학교라든지 나와 관련된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나와 관련된 정보를 누군가가 전문가가 주네라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딩 투자나 전자금융 사기를 하는 곳에서는 케이스를 많이 늘립니다. 케이스를 많이 늘려서 많이 뿌립니다. 많이 뿌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케이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기 수법의 시작입니다. 많이 뿌리는 거죠. 많이 뿌려서 이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접하는 순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뭐 많이 하는 수법이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섬뜩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족하고 연결된다든지. 근데 보이스피싱은 일단 기본적으로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범행 유인, 그리고 기망 협박, 그리고 금원 편취, 그리고 현금 수거책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콜센터에서 일단 미끼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혹은 이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사람의 심리가 또 이제 발동이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을 사칭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본의 법칙이 이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전화를 했다. 국가기관 어디 전화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고객은 사람인지라 국가에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엄청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가 여기 이제 금융기관 사칭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만과 협박이 시작됩니다. 개인정보 탈취가 되고 휴대전화 원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깔아라.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금원 편취가 되는 거고요. 금원 편취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수거책이 활동을 하면서 돈을 빼나갑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빼나가고 나면 어떻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휴대전화 원격 조정되는 순간 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다 핸드폰으로 다 네.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은 뭐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0이나 아니면 010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무작위로 발생이 됩니다. 무작위로 발생이 되는데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결국은 이 케이스를 많이 내서 그 케이스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니까 이 많이 냄 속에 권위의 법칙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가 한다. 정부기관 어디가 한다. 그리고 내가 관련돼 있는 종교단체가 한다. 내가 관련돼 있는 은행이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많이 뿌립니다. 혹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번호로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우리 아이의 목소리가 혹은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단계까지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목소리가 만들어져서 음성을 통해 가지고 들려졌을 때 가만히 있을 부모 혹은 관련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만큼 기술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 디지털 기술이 악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준비를 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 포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은행권들 공유로 시작하는 거 번호고 또 카카오뱅크에서 또 공유로 시작하고 진짜 아까 뭐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믿고 그냥 덥석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게 물으면 바로 이제 시작하는 것 같네요. 자, 미끼 문자 사실은 뭐 저도 아까 많이 뭐 받고 있는다고 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정부 특별 지원 자금 최근에 또 정부 지원 자금이 많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나도 해당이 될까 하면서 이제 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미끼 문자가 뭐 많이 받습니다. 뭐 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시중은행 사칭을 하게 되면 시중은행이 나와 관련돼 있는 은행이다 라고 하면 일단 먼저 나와 관련된 은행이구나. 그리고 정부 특별 지원 자금이라고 하면 이거 나만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빠른 신청. 신청 안 하면 나만 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전화를 딱 받는데 02에 어떤 공공기관 같은 전화번호가 딱 돼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끼 문자도 굉장히 보이스피싱을 연구하는 이 사기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이걸 연구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진짜 어떤 연구 단계 같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정말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조 공문서 이런 것도 진짜 사례가 많네요. 위조 공문서도 마찬가지로 뭐 합동수사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금융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조를 해버리면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이제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국가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섬뜩하거든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혹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만 피해보거나 나만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교묘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사례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리고 자녀 납치 관련돼서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 자녀의 목소리도 디지털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개인이나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현금을 뽑기 전에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는 것, 그리고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폐기를 해야 되고요. 예금 통장이나 현금 카드는 양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신 번호는 조작이 가능하면 유의를 하셔야 되고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화 안내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경찰청에서 신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1332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피해 신고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무 통합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채무 통합 대환 대출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그 전편에서도 말씀을 좀 잠시 드렸었는데
채무가 여러 개 있으면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채무가 뭐 어떤 저축은행에 하나, 뭐 1금융권에 하나, 어디 은행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으면 신용 점수에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채무 통합이라는 부분을 갖다 한 개로 해가지고 묶으면 신용 점수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 채무 통합이라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대출을 한 개로 묶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이 대출을 한 개로 묶는 부분에 있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출이 3개, 4개인 부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신용 점수가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필요할 수 있겠다. 채무 통합 대환이 이제 좋은 그런 뭐 제도인데 그걸 이제 활용하면 좋은데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는 또 조직이 있다는 얘기네요. 채무 통합 사례를 또 가져오셨나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섹션 사례고요. 이 분을 보면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하고 주택 관련 대출하고 가지고 있고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13%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보기 싫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지금 대출이 4개입니다. 4개면 이거는 이제 신용 점수 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3%하고 6%하고 7%하고 5%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이 금융권으로 통대안을 합시다. 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신용 등급이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바라면서 이제 대안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1금융권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이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라 라는 부분으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대환 대출을 활용한 금융사기 이제 수법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네. 실제 이런 케이스가 조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통대환 대출은 이제 좋은 제도인데 이걸 이제 악용해가지고 사기를 이제 뭐 친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냐면 이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7,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A씨가 통대한 대출업체에서 7,8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기존 다중채무를 해소를 하고 이제 금융사 한 곳에서 9천만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7,800만 원을 대출금을 갖고 나머지 1,200만 원 브로커 나눠 가지는데 이게 이제 그 금융업체에서 최근에는 신용세탁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금융사에서는 다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9천만 원이 추가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A씨는 개인 파산 신청해가지고 9천만 원 대출 안 갚은 사례로 해가지고 브로커들이 악용을 한 사례인데 최근에는 신용세탁이라는 부분이 생겨서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 사례가 또 있네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나, 둘, 셋, 4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요. 대부까지 있는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신용대출사가 이렇게 대부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한 개로 해가지고 묶읍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온 사례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무자 구제 제도는 뭐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나는 대출이 많고 현재 지금 채무로 해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지금 이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용하는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정리를 좀 해놨는데 큰 틀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 회생은 나의 채무를 조금 탕감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 내가 열심히 지금 소득도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갚을 거다. 다 갚지는 못하지만 법원께서 조금은 조정을 해주시면 이걸 갖다 난 열심히 갚겠다 라고 하는 자들한테 열려져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크아웃 제도는 내가 이 대출이라는 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단기적으로 갚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좀 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 기간을 쭉 연장을 해주면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갚겠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아웃이라는 게 이게 신용회복위원회
산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이제 분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개인 회생, 개인 파산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연체하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이렇게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또 신속채무조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신속채무조정 말씀드린 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연체 기간을 30일 이하, 그러니까 연체가 됐는데 그게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된 사람이 나는 좀 대출을 갖고 싶은데 연체가 너무 싫어 라고 할 때는 채무조정을 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그리고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에 맞다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연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체되면 바로 이제 뭐 정상 이게 금융거래가 다 스탑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자, 또 뭐 프리 워크아웃 그래서 이자율 채무 조정도 있네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나는 열심히 갚을 건데 네. 조금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연체 기간은 31일 이상 89일 이하입니다. 한 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고요. 그리고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고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다라면 이 대출 이자에 대해서 부담이 가는 부분을 조금은 기간 연장을 하면서 리스크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은 3개월 이상, 90일 이상 연체 부분이고요. 한 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고요. 총 채무액은 10억 원 이하고, 마찬가지로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고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고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결국은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 통해 가지고 신청도 가능하고요.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복지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채무제종 자기가 맞는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사례를 또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나 회생이나 이 제도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좀 힘드니까 나는 회생이라는 걸 좀 이용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돼 있는데 1인 가구거든요. 1인 가구. 아직 결혼을 안 하셨던 분이고, 부양해야 될 어떤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는 회생 같은 경우에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탕감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데 개인 워크아웃은 그런 건 없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생을 신청을 하더라도 100%를 다 갚아야 된다, 상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을 권고드린 사례로 가져온 겁니다. 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물론 뭐 파산 가기 전에 이제 회생을 먼저 다들 이제 시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거고,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총 채무액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 이하고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 소득자 혹은 영업 소득자, 그리고 지원 내용은 채무자가 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를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100이라는 채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갖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채권자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채권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기간을 정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갚겠다. 다만 조금만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90이든지 80이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 열심히 갚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이니까 인정을 해달라, 억셉트를 해달라. 이걸 갖다 법원이 중간에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법원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법원은 누구 편일 것 같습니까? 채권자 편일 것 같습니까? 채무자 편일 것 같습니까? 채권자 편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채권자 편입니다. 채권자 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많이 갚게 이제 네, 맞습니다. 유도를 하겠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100이란 게 있으면 90보다는 80, 80보다는 70, 60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어떤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부양을 해야 될 가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상담은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분들이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법원과 어떤 조율을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은 약간은 조금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많이 다른 부분이죠. 법원이 진행하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채무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인 영업자와 비영업자입니다. 영업자와 비영업자는 뭐 어떤 의미죠? 여기서 일단 소득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채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위를 못하는 거죠. 아무 어떤 영위를 할 수 없는 지금 지급 불능 상태인 분들, 그 분들이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합니다. 지원 내용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누고 면책이 허가될 경우에는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면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중간에서 어떤 중재를 해가지고 이 채무자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으로서 어떤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떤 채권자분들 혹은 이해관계자분들 좀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감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자가 보통 3년이나 5년 정도로 해가지고 상환을 계획을 하거든요. 제 사례에서는 개인 회생자가 개인 파산으로 넘어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사례로 해가지고 좀 뭔가 좀 잘못 관리가 되거나 하게 되면 개인 회생이 개인 파산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변호사라든지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상담을 잘 받으셔서 회생이 파산으로 넘어가는 사례는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가진단법도 지금 또 가져오셨네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요. 들어가서 내가 지금 개인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이거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뭔가 다 내려놓는 아무것도 못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산보다는 회생이 훨씬 더 원하시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개인 회생인지 개인 파산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문가하고 먼저 상담을 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서 파산과 회생을 자가진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개인 워크아웃하고 개인 회생 뭐 중요한 부분만 찍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비교가 된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급여 생활자 혹은 영업 소득자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발생이 되거나 어떤 소득이 발생이 된다. 그런 분들은 부채가 있더라도 나는 갚을 건데 그걸 조금 조정해달라.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나의 채무를 좀 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고 관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운영 주체는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내가 채무는 지금 이렇게 많은데 갚을 거다. 그러면 이제 3년이나 5년이나 이 기간을 좀 달라. 조금만 조정해달라. 채무액을 좀 조정해주면 내가 열심히 갚겠다. 이 틀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채무를 전체를 다 갚아야 됩니다. 다 갚아야 되니까 이거 변제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제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무조건 다 갚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고 내 소득이 발생이 되면서 이거는 3년에서 5년 정도 해가지고 기간을 주면 난 충분히 조정을 해주면 갚을 수 있다라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이용한다라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회생 조정 금액 이거 실제 이제 그 금액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에 따라서 개인 회생 조정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에서 60% 정도가 개인 회생 조정 금액으로 환산돼서 잡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라고 보겠습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5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0%인 324만 원이 개인 회생 조정 금액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생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될 때 이게 반영이 됩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서 내 채무가 100이라면 거기서 90%인지 80%인지 70%인지
법원이 중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아우 우리 이 채무자님이 실질적으로 지금 4인 가족을 부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정도 지금 있어야 되는데 월 소득은 이만큼인데 조금은 변제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갚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개인회생 조정을 할 때는 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60% 해서 이제 4인 가구일 때는 324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4인 가구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 금액은 빼고 뭐 상환하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인가요? 큰 틀에서는 그렇죠.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500만 원 소득인 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 소득인 분이 있는데 매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데 320만 원 정도를 감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갚을 수 있는 채무액은 1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중재할 때는 딱 180만 원만 갚으세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중재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걸 반영을 하되 당신 소득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뭐 또 상여금 소득도 있겠고 다른 모든 걸 판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례에서 보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3년 안에 이걸 다 갚으래요. 근데 이건 너무 무리한 결정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상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법무사와 그리고 변호사의 상담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는 거기까지지 거기에 대해서 상환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플랜을 잡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상담을 좀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법무법인 통해 가지고 같이 조인업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실 필요가 있겠다. 또 개인 회생 절차 또 신청고 이건 양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 공단에서 또 지원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132로 전화하게 되면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132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료 법률입니다. 무료 법률이라서 어떤 많은 각도에서 해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시던지 아니면은 개인 회생을 이용하시던지 거기에 대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서비스 소개나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상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지 못하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 사례는 실질적으로 4인 가구죠. 4인 가구. 아까 제가 개인 워크아웃 사례 말씀을 드릴 때는 1인 가구를 가져왔거든요. 실제로 이분은 4인 가구인데 자녀를 부양을 해야 되고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였습니다. 외벌이였는데 일을 하면서 조그만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 사업이 너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아져서 그 부채가 굉장히 부담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게가 운영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유입과 유출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703만 원 나가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부채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자체가 거의 한 400만 원꼴로 나가다 보니까 아까 1인 생활, 그러니까 중위소득 60% 그 부분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인 가구.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활이 안 된다면 국가의 제도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보다는 4인 가구니까 어떤 채무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될 수 있으니까 개인 회생을 이용을 하고 공고를 드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3년 정도 해가지고 상환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다고 하시지만 네, 잘 하고 계십니다. 채무조정제도 또 진단하는 방법을 또 가져오셨네요. 예.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채무조정제도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개인 회생제도를 말씀을 드리다 갑자기 신용회복위원회로 왔는데 개인 회생제도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제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무가 연체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30일 이내라면 30일 이내에 맞는 제도, 그리고 31일부터 89일이라면 거기에 맞는 제도, 90일 이상이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채무구제제도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금융 사기의 이제 최신 사례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채무가 이제 과다한 분들 이제 어떻게 채무를 관리할지 또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 어떤 이런 제도를 어떻게 이제 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재무설계하는 회사다 보니까 가끔 받는 질문이 저도 이제 돈이 많이 생기면 재무설계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으신 대로 돈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또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재무설계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시면 정말 지금 처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김선욱 전문위원 감사합니다.